중세에는 요새화된 성과 도시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 원정은 종종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힘과 물자의 소모전이었다. 군사적 포위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었다. 바리케이드 건설, 벽 지하 굴착, 투석기 사격, 그리고 수비군을 항복하도록 강요하려는 기하 압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지휘관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소위 에카라데 공격을 시도하여 사다리를 타고 성벽으로 직접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거의 확실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포위 사다리와 탑들은 강력한 적의 포격 아래에서 벽에 설치되어야 했고, 그 위에 병사들은 화살 돌 끓는 액체의 무방비한 표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영상에서는 사다리에서 첫 번째가 된 중세 전사들의 실용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동기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에칼라드의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고 지휘관들이 위험한 공격에 의존한 전략적 이유를 설명하며 전리품에 대한 욕망부터 명예와 승진, 종교적 비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화적 동기를 밝혀낼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측면은 사다리에서의 용기가 단순한 비이성적 영웅주의가 아니라 당시 가치관의 맥락에서 종종 합리적으로 고려된 단계였음을 보여준다. 잠시 후 사다리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단순한 체력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중세 요새는 직접적인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높은 벽들이 깊은 해자와 늪지대를 둘러쌌고 방어탑들이 주변 위로 솟아올랐으며 내부 안뜰은 또 다른 성벽으로 보호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포위 기계들이 만들어졌지만 방어를 돌파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사다리나 탑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에스칼라데는 공격자들이 폭격 아래에서 벽까지 달려가서 사다리를 세우고 위로 올라가 난간에서 수비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World History Encyclopedia에 따르면 이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가장 위험한 전략 중 하나였다. 공격자들은 총 안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에 직면했고 수비군은 사다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자들을 뜨거운 물이나 타르로 화상을 입히려 했다. 누군가가 난간을 넘는 데 성공하더라도 대개 즉시 수비군의 수적 우세에 압도되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요새 건설자들은 전체적인 안티-에칼라데 요소들을 개발했다. 해자는 사다리 설치를 방해했고 마치쿠레, 사격구가 있는 석조 발코니들은 공격자들에게 직접 투사체를 던질 수 있게 했으며 석조 경사면, 타룻은 사다리의 안전한 지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수비군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외벽과 내벽을 건설하여 공격자들이 여러 방어선을 넘어야 했다. 그리고 공격자들이 벽을 넘으려 할 때마다 수비군은 사다리를 무너뜨리거나 뜨거운 독으로 태울 수 있었다. 사다리에서의 이 데드존은 중세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유산을 다루는 잉글리시 헤리테이지는 에칼레이드롱한 궁수들과 쇠뇌 사수들이 공격자들에게 어모 사격을 제공하여 성벽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수를 줄였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반자들은 극도로 취약했고 수비군은 종종 그들에게 끓는 모래나 기름을 부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적의 창의 사다리에 못 박히거나 해자로 떨어질 위험을 감수했을까? 역사학자 비렛 데브로우는
에스칼라데가 중세에 드물게 사용되었다고 상기시킨다. 성공은 준비되지 않은 수비군에 대해서나 빠른 기습 공격에서만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자들에게 승리의 희박한 기회만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지휘관들은 대담한 시도를 결정했고, 개별 병사들의 동기는 두려움부터 전리품에 대한 계산적 희망, 영광에 대한 갈망까지 다양했다. 이 영상에서는 개별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일부 남성들을 사다리에서 첫 번째가 되도록 이끌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에칼라데는 깊은 이유 없이 선택된 전술이 아니었다. 긴 포위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공격자들은 보급품 고갈, 전염병, 적군 지원군 도착의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때때로 수비군이 준비하기 전에 성을 빠르게 점령할 방법을 찾았다. 사다리를 이용한 직접 공격은 수비군이 경계하지 않거나 공격이 어둠의 은밀함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의 상당 부분은 공격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다리를 사용했는지와 얼마나 빨리 벽에 설치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다. 지어는 수비군에게 공격자들을 사격할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었다. 배와 포위탑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시대 연대기의 증언은 병사들이 성벽 보도로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즉석 다리와 확장 가능한 팔에 대해 말한다. 월드 히스토리 엔사이클로피디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먼저 해자의 일부를 파괴하여 탑을 벽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었다. 투석기와 쇠뇌는 엄호 사격을 제공했고 방패나 만테렛은 궁수들을 보호했다. 탑이 벽에 도달하면 낙하 갱판이 내려지고 전사들이 보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러나 탑조차 생존을 보장하지 않았다. 수비군은 탑을 태우거나 다리를 무너뜨리려 했고, 따라서 모든 공격은 극도의 도박이었다. 지휘관들은 심리적 이유로도 에컬라데를 결정했다. 빠르고 공격적인 공격은 수비군을 위협하고 공황을 야기할 수 있었다. 15세기에 용병 백색 중대를 이끌었던 당시 병사이자 작가인 제언 데 부에일은 그의 병사들이 밤에 군대를 분할하고 가능한 한 큰 소음을 내면서 동시에 작은 그룹을 사다리로 보도 중 하나로 보내어 성수비대를 기습했다고 묘사한다. 평온이 깨지자마자 병사들은 놀란 수비군을 습격하고 성을 약탈했다. 이른 아침 공격의 전술은 수비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조직된 저항 능력을 마비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정규군도 에칼라데에 착수했다. 1099년 예루살렘 포위에서 긴 포위 후에 성묘가 십자군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연대기에 따르면 노르망과 로트링겐 병사들이 성벽에 포위 탑을 설치했고 godfrey of 부일론이 개인적으로 사다리를 올라 보도에 침투하여 동료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 그의 예시는 지도자들이 사기를 높이고 전투를 결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켜라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았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데베로스는 공격자들이 사다리의 수와 속도에 의존해야 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수비군에게 그들을 제거할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빠른 공격이 성공한 곳에서는 사다리의 병사들이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있어야 했다. 잠시 후 전리품과 물질적 이득에 대한 욕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중세 전쟁의 경제적 현실은 때때로 로맨틱한 이야기들에 의해 가려진다. 실제로
전리품은 모든 계급의 병사들에게 주요 동기 중 하나였다. 영국 역사학자 마이클 존스는 그의 저서 더 딜즈 브로커, 코인즈 앤 스크롤즈, 블로그에서 요약됨에서 전리품이 전쟁의 본질 그 자체였다는 당시의 말을 인용한다. 가장 낮은 병사조차 무기, 말, 모피, 귀중품을 가지고 전투에서 돌아왔다. 14세기 프랑스 원정에서 영국 기사들과 용병들은 사냥꾼처럼 행동했다. 성을 포위하고 내부로 침투하여 금화, 보석, 고급 직물로 자루를 채웠다. 약탈은 종종 합법적이었다. 당시 계약들은 병사들이 지휘관과 나누어 가진다면 약탈한 것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리품이 그토록 중요했다는 사실은 왜 자원자들이 에카라데에 지원했는지 설명한다. 병사들은 성벽에서 첫 번째가 된 자들이 가장 부유한 전리품을 잡을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귀중품뿐만 아니라 몸값이 엄청날 수 있는 인질의 형태로도. 첫 번째로 성에 들어간 자는 패배한 적들의 말, 갑옷, 의복을 선택할 수 있었다. 평범한 보병조차도 가져간 부를 재산으로 바꾸거나 사회적 사다리에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리품에 대한 갈망은 커엔, 콘스탄티노플, 기타 부유한 도시들의 포위를 묘사한 연대기에서도 명백하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에서 첫 번째 공격파는 오스만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비정규 부대인 소위 바시바주크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묘사에 따르면 이 전사들은 광란의 광기 속에서 벽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도시의 불을 차지하고 싶어 했으며 동시에 도망치려 하면 자신들의 장교들에게 등 뒤에서 사격당할 위험이 있었다. 전리품에 대한 욕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었다. 앞으로 돌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처형당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압박, 이득에 대한 희망과 처벌의 위협은 비정규 부대의 전형적인 동기였다. 개별적 이득 외에도 집단적 인센티브도 존재했다. 도시와 성들은 식량, 무기, 사치품의 거대한 저장고를 제공했다. 종종 전리품이 지휘관들과 첫 번째 공격파 사이에 분배될 것이라고 미리 합의되었다. 흥미로운 예는 1415년 스타포위이다. 포르투갈 연대기는 인판테 돔 헨리케가 상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귀족 중 한 명인 루이 곤칼베가 기다릴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안으로 뛰어내렸다고 말한다. 그는 적의 도시에 발을 디딘 첫 번째 남자가 되었고 그의 용기로 인해 나중에 찬하 요새의 지휘관이자 인판테의 가정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첫 번째 전사가 중요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그러나 전리품은 물질적 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획득한 말과 검은 계층 사회에서 강력한 가문과의 연결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지위를 상징했다. 부유한 약탈자가 된 병사는 가족을 무장시키거나 봉토를 얻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성벽에서 첫 번째로 목숨을 건 자들을 기다리는 공식적인 보상과 표창이 무엇인지 밝혀낼 것이다. 고대부터 근세까지 적의 벽을 처음 정복한 병사들을 위한 다양한 공식적 표창이 존재했다. 로마 공화국은 유명한 코로나 무랄리스, 적의 성벽을 처음 넘은 군단병에게 수여되는 금색 성벽 왕관을 제정했다. 이 왕관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인기 역사학자 샌드 로먼 히스토리에 따르면 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극도로 귀중한 물건으로 재정적 보상과 승자를 위한 정치적 특권이 따랐다.
왕관을 받은 병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영광을 얻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사다리에서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묘사한다. 단 한 명만이 왕관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자들이 나타났다. 로마에서는 극도의 용기를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작동했다. 이 원칙은 비록 다른 형태로이지만 중세에도 살아남았다. 일부 용병군과 봉건군은 소위 러스트 호프 또는 forlorn hope를 만들었는데 이는 성벽 정복과 같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위해 지정된 부대였다. Boot Camp and Military Fitness Institute 군사 블로그에 따르면 이 용어는 네덜란드어 verloren hoop, 잃어버린 무리에서 파생되었으며 사다리로 공격을 이끌거나 문을 돌파하려는 자원자 그룹을 지칭했다. 17세기와 18세기와 이러한 부대에는 빠른 승진을 희망하는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자주 들어갔지만 이 시스템의 뿌리는 훨씬 이전의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러스트 호프에 대한 보상은 매력적이었다. 독일 란츠크네이트들은 이중급여를 제공했고 프랑스 레이즈 엄펌 페어듀는 생존한 구성원들에게 승진을 보장했다. 뉴월 엔사이클로피디에서 언급하듯이 forlorn hope 부대들은 생존이 거의 확실한 승진을 의미하는 야심찬 젊은 장교들에 의해 이끌어졌다. 당시 자료들은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한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언급한다. 생존자들은 승진과 돈뿐만 아니라 영광과 결혼 기회도 얻었다. 공격에서의 용기로 불을 얻고 봉토를 획득한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졌다. 때때로 죄수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이러한 부대에 배정되었다. 연대기들은 왕들과 지휘관들이 범죄자들에게 러스트 호프 참여와 교환으로 사면을 제안했다고 묘사한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이미 후기 중세에 일어났다. 죄수들은 생존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에 동기부여되었다. 공로를 세운 자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쓰러진 자는 적어도 전장에서 죽었는데 이는 교수형보다 더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표창은 비공식적으로도 왔다. 봉건 제도에서 군사적 용기는 종종 토지와 봉신 지위를 얻는 길이었다. 전투에서의 성공은 젊은 귀족에게 부유한 상속녀와의 결혼문을 열어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강력한 가문과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동시에 이는 영주와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했다. 영주는 용감한 남자들이 필요했고 그들은 차례로 보상을 기대했다. 보상과 표창이 방정식에 들어가자마자 위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해졌다. 생존자들은 평범한 병사의 삶을 떠나 기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잠시 후 명예와 수치라는 가치들이 기사들이 목숨을 거는 동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중세 귀족은 기사도의 이상을 바탕으로 했다. 기사도 규범은 단순히 궁정 관습의 모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기초를 형성했다. 라이덴 대학교의 중세 문학에 대한 현대 연구에 따르면 기사도는 전사적 기량부터 궁정 예의까지 광범위한 행동, 스펙트럼을 정의했다. 이 연구는 기사도적 행동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큰 수치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사회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기사는 항상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증명할 기회를 찾았으며 동시에 자신을 욕되게 할 포파르를 피했다. 사회는 이러한 수치와 명예의 코드 위에
구축되었다. 실패한 자는 평생 낙인을 지고 살았다. 명예규범은 전투에서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사들은 겁쟁이로 불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믿음으로 양육되었다. 이러한 신념은 중세 시인 크레티엔 드 트로에에게 귀속되는 인용문으로도 설명된다. 기사는 악의 없이 자비로워야 하고 배신 없이 친화적이어야 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하고 관대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강도와 살인자들을 억압해야 하며 편애나 증오 없이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한다. 수치보다 죽음을 선호해야 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성스러운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템플러 기사단에 관한 논문에서 인용된 이 말들은 점차 더 넓은 기사도 문화에 각인된 가치들을 반영한다. 중세 전쟁술에 대한 박사 논문에서 역사학자 데이비드 위템은 개별 기사들뿐만 아니라 지휘관들과 왕자들도 종종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전략적, 전술적 이점을 희생하여 그들의 영웅적 평판을 유지하거나 명예롭지 못해 보일 가능성을 피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투에서의 행동은 항상 가장 효과적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기대에 의해 좌우되었다. 용감한 지도자가 최전선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중상과 조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명예는 가문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영웅이 된 기사는 그의 전체 가문에 영광을 가져다주고 여러 세대 동안 그 지위를 보장했다. 반대로 수치는 가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연대기에서 개별 기사들이 용맹해서 서로를 앞서려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된다. 청후 18년 안티오키아 포위에서 야간 출격은 아르메니아 수비군과의 비밀 협정 덕분에 성공했다. 사다리가 내려졌을 때 일부 기사들은 첫 번째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연대기 작가들의 서술에 따르면 결국 타렌토의 보헤문드가 직접 사다리를 올라 개인적으로 공격에 나섰고 그의 예가 다른 이들을 이끌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통의 일부가 되었고 진정한 지도자는 첫 번째로 간다는 생각을 강화했다. 기사도의 이상주의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종종 실용주의와 섞였다. 기사는 자신의 이름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성공이 물질적 보상을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명예와 부의 이상들이 서로를 강화했다. 잠시 후 종교적 비전과 죄의 사면 약속이 사다리에서의 용기를 영적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밝혀낼 것이다. 물질적 사회적 인센티브 외에도 중세 전사들에게는 강력한 종교적 동기가 작용했다. 십자군 원정은 성전으로 정의되었다. 경건하게 참여한 자들은 죄의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 청후 16년 교황 우르바노 두세가 볼로냐로 보낸 편지에서는 세속적 이득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해방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가 사면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이 구절은 교회가 위험한 원정 참여에 대해 영적 보상을 제공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병사들은 이교도들에 맞서거나 교회 방어를 위한 전투에서의 죽음이 그들의 영혼에게 즉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왕족 기사들뿐만 아니라 십자군 원정 참여로
이전 죄를 지울 수 있기를 바랐던 평범한 농민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했다. 연옥을 믿었던 시대에 사면의 약속은 큰 가치를 가졌다. 첫 번째 공격에 지원한 병사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순교로 인식할 수 있었다. 전투에서 쓰러지면 그들의 영혼이 정화될 것이었다. 종교적 열정은 성지포위 중에도 나타났다. 1919년 예루살렘 정복 중에 십자군은 며칠간의 기하 후에 사다리로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연대기에 따르면 부용의 고드프루아가 몇 명의 기사들과 함께 포위탑을 올라 성벽에 침투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 안티오키아에서의 보헤문드처럼 그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했다. 영적 동기와 개인적 영웅주의 사이에 이러한 공생은 공격자들을 반신적 인물로 만들었다. 종교적 동기는 후기 세기에도 역할을 했다. 1415년 포르투갈인들이 스타를 정복했을 때 신부 마르틴 페스는 병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로 격려했다. 이 말들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싸움이 신성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식은 높이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영적 약속과 전리품에 대한 전망의 결합은 자연적 자기보존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창조했다. 잠시 후 개인적 리더십과 지휘관들의 모범이 사다리의 남자들의 용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보상이라도 병사들이 지휘관들을 믿지 않는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역사학자 마크 카트라이트는 에스칼레이드 성공이 속도와 기습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병사들의 사기는 그들의 지도자가 전투에 첫 번째로 갔는지 여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을 수 있었다. 많은 역사적 예에서 바로 지휘관의 모범이 병사들이 사다리를 오를지를 결정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주로 고대로 알려져 있지만 최전선에서 공격을 이끈 지휘관의 전형이다. 군사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332년 티로스 포위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성벽으로 올라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행위는 왕조차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행동을 중세에서도 찾을 수 있다. 1058년 안티오키아 포위 중에 기사들은 비밀리에 내려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를 주저했는데 함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타렌토의 보헤문드가 직접 첫 번째로 올라가서 부하들을 망설임에서 벗어나게 했다. 1059년 예루살렘 포위에서 부용의 고드프루하는 기사들을 성벽으로 이끌었고 이를 넘은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의 행위는 전설이 되었다. 해방된 도시의 통치자로 선택된 주요 십자군이 평범한 병사처럼 전투에 나선 것이다. 몇 세기 후 스타에 대한 포르투갈 공격에서 루이 곤살베스는 배에서 내려 적의 해안으로 돌진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의 보상은 높은 직책과 자기였다. 리더십은 반대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었다. 지휘관들은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에서 바시바주크들은 전리품을 얻으려는 노력 중에 성벽으로 돌진했지만 전투에서 도망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두 번째 라인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일부 연대기들은 지휘관들이 탈영자들을 목 졸라 죽이는 희생의 끈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묘사한다. 병사들은 자신의 장교 손에 의한
확실한 죽음과 성벽을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했다. 용감한 지휘관들의 예는 에칼라데가 단순히 개인의 영웅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복합적인 리더십 전술의 일부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다리의 지휘관은 부하들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뒤에 머문 지휘관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어떤 경우에 병사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체계적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중세 사회는 계층적이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회였다. 군사 규율은 엄했고 위반자는 불복종으로 구타당하거나 실명하거나 처형당할 수 있었다. 기사들이 명예의 윤리를 따랐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가진 평민, 신병, 용병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체계적 요인 중 하나는 복무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역사학자들은 포론호프 부대에서 종종형을 선고받은 남자들이 복무했다고 상기시킨다. 지휘관들은 이러한 병사들에게 위험한 공격에 참여하고 생존하면 사면을 제안했다. 이러한 관행은 후기 중세와 근세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란츠크네이트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로스트 호프이 입대하는 대가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유와 깨끗한 기록의 약속은 죄수들에게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였다. 또 다른 체계적 요소는 다양한 형태의 추천과 의무 복무였다. 일부 군대에서는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역할을 추첨으로 결정했다. 반면에 러스트 호브에는 젊은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했는데 생존이 실질적으로 승진을 보장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원봉사와 추첨의 이러한 결합은 사회가 위험한 공격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동기를 모두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체계적 요인들은 또한 타령에 대한 처벌도 포함했다. 일부 군대는 집단 처벌을 실행했다. 유명한 로마의 디세이션 처벌, 10번째마다 한 명씩 처형하는 것은 극도의 비겁함을 위해 예약되었다. 후기에는 비겁한 도주가 예를 들어 급여의 완전한 박탈이나 공개적 수치로 처벌되었다. 작은 공동체에서 사회적 낙인은 매우 강했다. 전투에서 도망친 자는 배제당하고 우정과 가족 유대를 잃으며 사회 변두리에서 연명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한 임무에 지원하는 규제된 절차가 존재했다. 독일 란츠크네이트들은 로스트 호프를 나타내는 빨간 깃발을 사용했다. 그 아래에서 행진한 자는 2배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평범한 병사들조차 자신의 기회를 고려한 이유를 설명한다. 보상 없이 연명하는 것보다 2배의 급여로 죽는 것이 나았다. 체계적 동기는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났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중에 오스만 군대의 장교들은 자신의 부하들 뒤에 차단 코르돈을 만들어 후퇴하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 이러한 극단적 압력은 일부 군대가 기사도적 이상이 아닌 순수한 잔혹함에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에서 병사들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영광과 보상을 얻기 위해 차라리 첫 번째가 되겠다. 따라서 체계적 동기는 개인주의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위협과 이점의 결합을 포함했다. 잠시 후 개인들이 사다리를 오르는 결심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 측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물질적, 사회적, 종교적 동기 외에도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집단 압력의 요소가 존재했다. 병사들은 모두가 위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겁쟁이로 불리는 것은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차라리 무리와 함께 갔다. 역사적 텍스트들은 중세 사회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고 명예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었다고 강조한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가문을 욕되게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요인은 용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었다. 병사들은 종종 영웅적 행위와 표창에 대한 전설들 속에서 자랐다. 실제 전투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전투 중 아드레날린은 또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억압할 수 있었다. 일부 병사들은 외침과 북소리와 함께 오는 황홀감의 상태를 묘사한다. 젊은이의 야망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막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젊은 귀족들은 에칼라데를 아버지나 형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인식했다. 성공적인 공격은 그들의 이름을 기사의 노래와 연대기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노래와 연대기가 중세에서 강력한 도구였다. 그들은 행위를 기록하고 미래 세대로 영광을 퍼뜨렸다. 심리적 측면들은 이렇게 다른 모든 동기들과 얽혀 있었다. 수치에 대한 두려움, 영웅주의에 대한 욕망, 죄의 사면에 대한 믿음, 전리품에 대한 기대가 왜 일부 사람들이 거의 확실한 죽음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설명하는 복잡한 모자이크를 만들어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현상이 현대에 어떻게 투영되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중세 군대가 성이나 도시를 포위하기 위해 출발할 때 광범위한 후방 지원을 가져와야 했다. 기사들과 보병들 외에도 수백 명의 목수, 대장장이, 요리사, 의료진이 도착했다. 진영은 들판에 펼쳐졌고 수비군이 진영을 기습하지 않도록 해자와 목책으로 보호되어야 했다. 병사들은 토루를 건설하고 투석기용 기둥 구조물을 운반하며 식량과 탄약 저장고를 준비했다. 진영에서의 생활은 일상으로 가득했다. 아침 경계 근무부터 훈련, 부상자 치료까지. 포위 돌파를 기다리는 것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따라서 기아와 질병이 적의 화살만큼이나 위험해졌다. 이러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지휘관들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일마다 수비군에게 지원군이 도착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곡물과 포도주 저장고가 줄어들고 이질이나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퍼졌다. 지휘관들은 적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계속할지 아니면 사다리로 빠른 공격을 감행할지 계산해야 했다. 에카라데 결정은 종종 물류의 산물이었다. 포위군은 영원히 성 아래 앉아서 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성벽을 바라본 병사들에게는 빠른 끝과 관련된 위험이 굶주림에 의한 느린 죽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일상생활은 또한 끊임없는 즉흥 연주에 둘러싸여 있었다. 목수들은 밤에 손상된 포위 기계를 수리하고 주변 숲의 나무를 사용해야 했다. 연대기에 따르면 일부 군대는 사다리와 탑을 위한 재료를 얻기 위해 인근 마을들을 해체하는 데 의존했다. 다른 병사 그룹들은 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샘을 찾고 성으로의 보급, 호송대 침투를 막기 위해 순찰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포위를 끝낼 수 있는 짧지만 위험한 공격에 대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보였다. 병사들은 또한 지속적인 긴장감과 함께 살아야 했다.
밤에는 수비군의 잠을 방해하기 위한 나팔과 북소리가 들렸지만 동시에 공격자들의 휴식도 방해했다. 총성이 들리자마자 모두가 벽으로 달려갔지만 단지 헛된 경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피로와 짜증을 증가시켰다. 지휘관이 에칼라데를 결정했을 때 진영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다. 병사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얻었고 그들의 두려움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 영상에서는 성 아래 진영에서의 힘든 생활이 어떻게 병사들로 하여금 긴 기다림보다 확실한 전투를 감수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다. 적의 포격 아래에서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용기뿐만 아니라 신체적 준비와 적절한 장비를 요구했다. 기사들과 보병들은 어린 시절부터 등반을 훈련했다. 젊은 시종들은 근육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성벽, 나무, 연습탑을 오르는데 하루를 보냈다. 공격 시에는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파베자로 알려진 무거운 방패를 들어야 했다. 일부 사다리에는 성벽에 더 잘 고정되도록 측면 갈고리가 있었고 대장장이들은 배기에 더 잘 견디는 금속 계단을 만들었다. 공격은 잘 조율되어야 했다. 사다리의 첫 번째 남자들은 흉벽에 빠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갈고리나 칼을 들고 다음은 창과 방패를 들었다. 등반자들은 다양한 갑옷을 착용했다. 기사들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가벼운 브리간틴이나 사슬 갑옷을 입었다. 무거운 판금 갑옷은 등반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보병들은 종종 누비 재킷과 가죽 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다치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취약했다. 수비군은 뜨거운 타르를 붓고 모래를 뿌리며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했다. 따라서 많은 공격자들이 안면 보호대와 호흡구가 있는 헬멧을 사용했다. 훈련에는 사다리가 뜯겨나갈 경우 해자로의 추락에서 살아남기 위한 빠른 점프 연습도 포함되었다. 성공적인 에카라데는 규율에 달려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진행을 늦추지 않기 위해 리듬에 맞춰 사다리를 잡는 법을 배워야 했다. 첫 번째 파동에게는 다음이 오기 전에 보도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 연습을 요구했다. 전사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싸워야 했고 종종 한 손으로는 사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방어해야 했다. 토너먼트에서는 좁은 보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보도에서의 전투 경연이 열렸다. 이러한 연습은 자신감을 강화하고 병사들을 실제 공격에 준비시켰다. 사다리 장비도 혁신의 대상이었다. 일부 군대는 벽의 높이에 따라 빠르게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할 사다리를 사용했다. 이 방법을 제안 데 부에일이 그의 지침에서 이미 설명했다. 때로는 사다리에 바퀴가 달려 더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었다. 공격 전의 병사들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연성 물질로 사다리를 칠했다. 사다리 외에도 밧줄과 갈고리가 사용되었다. 숙련된 등반자는 밧줄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가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훈련된 전문가들의 작은 그룹에게 예약되었다. 등반자들을 위한 훈련은 종종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지휘관들은 수비군이 에칼라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분리된 진영에서 작은 그룹을 훈련시켰다. 이들은 일종의 엘리트가 되었지만 그들의 임무는 매우 위험했다. 잠시 후 지휘관들이 사다리에 대한 대안들을 고려했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칼라데를 결정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에스칼라데는 성벽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 지휘관들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한 다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초기 중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벽 지하 굴착이었다. 소위 사퍼들은 성벽 아래에 터널을 건설하고 지지대를 나무로 보강한 다음 태웠다. 성벽 아래의 아치가 무너지면 돌파구가 생겼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과 경험 있는 광부들을 요구했고 위험했다. 수비군은 종종 반대 터널을 파고 홍수를 일으키거나 공격자들에게 무너져 내렸다. 이 외에도 벽 기초에 기둥을 놓고 태우는 바르베닝도 존재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포위 기계였다. 트레뷰쉐와 투석기는 돌덩이, 타르로 채운 나무통 또는 전염병을 일으키기 위한 죽은 동물들을 던졌다. 무거운 투사체가 벽을 손상시킬 수 있었지만 충분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발사해야 했다. 포위자들은 또한 문에 충돌하는 공성추와 병사들이 벽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보호용 거북이를 건설했다. 이 모든 수단들은 광범위한 작업을 요구했고 화재나 폭격에 의한 파괴에 취약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화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포와 박격포는 투석기보다 빠르게 성벽을 뚫을 수 있었지만 무겁고 부정확했으며 대량의 화약이 필요했다. 초기에는 또한 많은 지휘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신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또한 그들은 장기간의 폭격이 도시를 너무 심하게 파괴하여 전리품이 남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 따라서 대포가 등장한 시대에도 사다리와 탑은 인기 있는 수단으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책략이 사용되었다. 안티오키아에 대한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공격자들은 밤에 사다리를 내려줄 수비군 중 한 명을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 다른 전술은 후퇴를 가장하여 수비군이 도망가는 자들을 추격하기 위해 문을 열게 한 다음 돌아와서 도시로 돌진하는 것이었다. 모든 이런 경우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다리는 다른 해결책이 불충분해 보이는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들은 용기의 상징이 되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때 종종 사다리의 용감한 남자들이 등장했다. 연대기 작가들과 시인들은 누가 성벽에서 첫 번째였는지 기록하고 그의 이름을 기적과 운명과 연결시켰다. 롤랑의 노래나 니벨룽겐의 노래와 같은 기사도 서사시에서는 주로 열린 들판을 묘사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거는 영웅의 모티프가 그 핵심을 이룬다. 십자군 원정에 대한 티로의 비렐름, 연대기와 같은 중세 도시 연대기들은 누가 예루살렘이나 안티오키아의 성벽을 올랐는지 주에 깊게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들은 큰 영향을 미쳤다. 영웅들에게 이름을 주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례를 만들었다. 노래와 전설은 선전의 도구가 되었다. 군주들은 병사들이 동기부여되기를 원했고, 따라서 용감한 공격자들의 행위를 찬양하는 궁정시인들을 고용했다. 여관과 시장의 사람들은 성벽을 뛰어넘은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종종 도덕적 교훈을 강조했다. 용기는 보상받고 비겁함은 처벌받는다. 이는 위험이 보상받는 문화를 강화했는데 그 기억이 말과 노래 속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스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조차 영웅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축제의 손님으로 초대했다. 집단 기억은 문장학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가문의 문장은 때때로
조상이 성벽에서 첫 번째였음을 상기시키는 사다리, 왕관, 벽과 같은 상징들을 포함했다. 기사단들도 가문이 영원히 보관하는 메달이나 휘장을 수여했다. 이렇게 어린이 놀이와 궁정 축제는 에카라데에 대한 기억이 재생산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영상에서는 연대기 작가들과 음유시인들의 꼼꼼한 작업이 어떻게 사다리의 영웅 숭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게다가 에스칼레이드의 주제는 후기 문학과 예술에도 나타났다. 중세에 매혹된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사다리의 용감한 남자들의 그림을 그리고 성정복에 대한 소설을 썼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과거 영웅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형성했고 종종 집단적 노력보다 개인적 용맹을 강조했다. 이야기들은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제3공화국 시대 프랑스 사학은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들어간 기사들을 현대 영웅들의 전신으로 찬양했다. 이러한 기억은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화와 게임은 오늘날에도 용감한 등반자의 모티프를 사용하지만 중세 에칼라디의 실제 조건은 훨씬 더 가혹했다. 심리학으로 돌아가서 현대 연구가 전사들의 동기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역사학자 브레트 데베로스는 정은대 군대의 사기와 결속에 대한 분석에서 사람들이 죽음의 직면에서도 합리적 계산을 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목표가 전쟁에서 생존하는 것이라면 위험한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면 생명에 위험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 데비로는 심지어 수치는 사람들이 죽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 공동훈련과 고통으로 결속이 구축되는 군대에서 개인은 적의 총탄보다 동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러한 역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망치고 낙인 찍힌 겁쟁이라는 표시를 지는 것보다 사다리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더 쉬운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수치에 대한 두려움은 외부 처벌로 강화되었다.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두세와 같은 엄격한 지휘관들은 그의 병사들이 적보다 자신의 장교들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많은 중세 권위자들의 모델이 된 로마군에서는 디세이메이션이라는 처벌이 존재했다. 비겁함이나 반란으로 인해 무작위로 10번째마다 한 명씩 선택되어 나머지가 그들을 때려 죽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집단 처벌 형태는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세 군대가 이러한 처벌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타알령에 대한 엄한 처벌의 위협은 현실적이었고 따라서 장교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려움과 섞였다. 데브로는 사기가 사람들을 전투로 이끌지만 부대의 결속이 그들을 전투에 머물게 한다고 더 설명한다. 이는 사다리의 등반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의 부대를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은 병사에게 견딜 수 없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이름으로 서로를 아는 집단에서 수치는 빠르게 퍼진다. 반대로 병사가 생존하고 인정을 얻는 데 성공하면 전설이 된다. 두려움과 수치는 이렇게 물질적, 영적, 인센티브와 보완되는 내적 동기를 만들어낸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군중 심리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사람들은 자동적 반응에 의존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전진한다는 의식이 개인적 우려를 억압한다. 연구들은 사회적 압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상황에서라면
더 안전한 선택을 했을 때도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에 대한 두려움과 올바른 남자로 인식되고 싶은 욕망은 보편적이며 시간과 문화적 틀을 초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세 에카라데는 일반적인 인간 행동의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연대기와 전설이 성공적인 에카라데를 찬양하지만 역사는 실패한 시도들로 가득하다. 단 하나의 실수가 재앙을 일으킬 수 있었다. 병사들이 벽의 높이를 잘못 판단하여 난간에 닿지 않는 사다리가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다면 등반자들은 중간에 매달린 채로 남아있게 되고 수비군은 그들을 쉽게 학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실수는 잘못된 타이밍이었다. 첫 번째 파동이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돌진하면 궁수들의 어모 사격이 도착하지 않고 수비군은 바위와 닻을 떨어뜨릴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어떤 경우에는 사다리가 남자들의 무게로 부러지거나 태워져서 등반자들이 해자로 추락하여 수비군에게 처치되거나 익사했다. 에칼라드의 실패는 사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료들이 화재와 높은 곳에서의 추락으로 죽는 것을 본 병사들은 용기를 잃었다. 연대기에는 실패한 공격 후 전체 군대가 후퇴하고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때때로 지휘관들은 손실을 감추고 병사들이 또 다른 에칼라데에 동기부여하려 했지만 더 자주 포위탑이나 터널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존했다. 실패한 공격마다 수십 명의 죽은 자와 부상자를 동반했고 그들의 시체가 해자 바닥에 쌓였다. 이 광경은 생존자들을 괴롭힌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했다. 이런 종류의 재앙은 위대한 지휘관들에게도 일어났다. 데브록스의 관찰에 따르면 에칼라데는 너무 위험해서 지휘관들이 때때로 의도적으로 피했다. 반면에 일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박을 할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공격이 실패하면 손실뿐만 아니라 비난에도 직면해야 했다. 중세에는 성공과 도덕적 정당성 사이에 강한 관계가 존재했다. 실패한 공격은 신의 분노나 잘못된 지도력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실패한 에카라데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수치뿐만 아니라 신적 지원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했다. 실패의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나타났다. 왕이나 공작의 군대가 에칼라데에서 심한 손실을 입었다면 그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귀족들은 생명을 낭비하는 지도자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른 동맹을 찾을 수 있었다. 용병군의 경우 병사들은 추가 급여나 보상을 받지 못하면 계속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에카라데는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박이기도 했다. 빠른 승리를 가져오거나 전체 원정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에카라데가 귀중한 교훈을 가져온 상황들이 존재했다. 병사들은 벽의 높이를 더 잘 판단하고 정찰병을 보내며 더 나은 사다리를 건설하는 법을 배웠다. 지휘관들은 사기가 핵심임을 깨달았다. 병사들이 희생당한다고 느끼면 공격이 실패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고 보상이 중요하다고 믿으면 다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에카라데는 점차 더 신중해졌지만 결코 도박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의 중세 전장 여행을 마무리하는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용기와 상실의 이야기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성벽의 첫 번째로 돌진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인간 용기의 다층적 성격을 보여준다. 중세 병사들은 전리품이 가난해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었고 명예가 생명보다 소중했으며 신앙이 피요의 대가로 구원을 약속하는 세계에서 행동했다. 물질주의적 동기가 사회적, 영적 동기와 얽혀 있었다. 첫 번째로 성벽을 오른 자는 부와 승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영광, 그리고 신의 뜻을 이행한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의 용기는 또한 지도자들의 존재와 체계적 압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처벌의 위협 아래에서. 오늘날 우리는 위험한 영웅적 행위를 다르게 인식하지만 질문들은 비슷하게 남아있다. 왜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고, 왜 병사들이 참해서 뛰어나오며, 왜 의료진이 전염병에 감염된 지역으로 가는가? 동기는 다시 다양하다. 의무감, 도움에 대한 욕망, 명성, 연대감. 중세와 마찬가지로 용기는 문화적 규범과 사회가 명예롭다고 여기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중세 전쟁술의 역사와 용기의 심리학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전설을 넘어서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병사들과 고귀한 기사들이 거의 자살적인 에카라데를 결정한 이유를 가까이서 보여드렸기를 바란다. 이 영상에서는 실용적인 것부터 이상적인 것까지의 동기 조합인 용기가 1차원적 개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 연대기, 현대 연구의 분석을 결합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관심을 끌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역사적 주제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